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학 이순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간에 이제 수업을 갖다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1년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 들어서 커리큘럼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강의 일정표 요거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커리큘럼 해갖고 나오죠. 커리큘럼 나오는데 예비순환 때는 우리가 정치학의 기본 개념, 방법론, 이론 이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별거 다 다뤘어요. 엘리트 이론, 국가 이론 해가지고 그다음 또 정치 발전론, 정치 문화론 등등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을 갖다 학습했던 게 예비순환이었고요. 그다음 일순환 때는 우리가 정치 사상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비교 정치학을 묶어서 이제 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일순환 때는 국제 정치하고 정치 사상을 묶어서 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바꿔가지고 정치 사상하고 비교 정치학을 묶어서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이순환 때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학습해야 될 이순환 때부터는 국제 정치학으로 전문화된 그런 이제 수업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수업을 갖다 이렇게 토막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비교 정치학, 국제 정치학을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심화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1순환, 2순환 이렇게 나눠가지고 1순환 때는 비교 정치학 쪽으로, 정치 사상 쪽으로 아예 전문화를 시켜서 공부를 하는 거고 2순환 때는 이제 국제 정치학으로 전문화를 갖다 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갖다 하도록 이렇게 짰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난 비교 정치 쪽은 좀 강점이 있는데 국제 정치가 약하다, 또는 반대로 국제정치는 강한데 비교정치가 약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골라갖고 이순환을 갖다 선택해서 듣든지 이순환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강의를 갖다 편성을 했습니다. 3순환이 되면은 시험 직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최종 이제 정리 단계이기 때문에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학습했던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이제 총체적으로 복습을 갖다 하면서, 물론 이제 3순환 때도 우리가 한 18번에 걸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죠. 털어낼 거 털어내고 핵심적인 내용 뽑아가지고 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정리를 갖다 하는 그런 단계고, 국제정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요 내용 중에서 즉 국제정치 경제 쪽은 일부러 빼놨어요. 국제정치 경제 쪽은 출제 빈도가 높지 않고, 그러니까 국립외교원 쪽으로는 시험 문제가 그쪽으로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행정고시 쪽으로는 국제정치경제 쪽이 출제가 많이 안 돼서 그거는 일단 이제 3순환 쪽으로 뽑아내 가지고 그때 갖고 정리를 갖다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강의를 갖다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시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메일 같은 거 이제 보내서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다 안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전문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듣고 오시는 게 좋죠. 듣고 오시고, 그러니까 각 순환별로 다 들으시고 3순환까지 들어오시면 좋은데, 시간이 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교재만 이제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교재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수업 들어오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년 동안 이제 우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곧바로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한 가지. 여러분 강의 일정표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갖다가 보통 이틀에 한 번, 그쵸?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3회하고 4회 때 우리가 모의고사를 갖다 보도록 이렇게 묶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수업하고 내일 시험 본다라고 하는 게 내가 내 생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게 이제 막 시작하는데 무슨 시험을 갖다 보냐고. 그래서 이번 주만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제 시험을 갖다 이제 붙여놨으니까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7페이지 봐주세요. 자, 챕터 1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부분이죠. 자, 7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계화가 됩니다. 그 전에는 어땠느냐? 보통 이제 보면 유럽에서도 보면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았었는데, 2차 대전 전까지는 대체로 유럽에서 국제관계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외교사를 연구하든가 아니면 국제법을 갖다 연구하시든가 아니면 철학에 있어 갖고 국제정치에서 윤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탐구하는 전통이 유럽의 전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 미국이 압도적인 패권 국가로 이제 부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계를 갖다 경영하는 지식, 국제 정치학의 졸린 목적이 뭐야? 목적이 분명해. 세계를 갖다가 운영하는 지식을 갖다 만들자. 실용적인 지식을 갖다 만들어내라. 이런 목적을 갖다 가지고 만들어진 학문이 국제정치학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주어져 있는 질서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어떤 비판, 윤리적으로 이 질서가 정당하냐, 아니면 정당하지 않냐, 이런 뭐 깊은 고민이라든가 이것보다는 현재 뭐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 힘을 활용을 해서 현재의 질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질서를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다 가지고 만들어진 게 국제관계학입니다. 이 국제관계의 전공을 갖다가 만든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한스 모겐소라고 하는 학자인데, 독일에서 이제 그 미국으로 이민 간 그 유태인 학자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래서 그 국제와 정치 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를 미국에서 정립을 했다 하는데, 자, 전공을 갖다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 전공이 기존에 있던 다른 학문과 구분이 되는 우리들만의 전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분되는 방법론이 있어야 되고, 연구 방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구 대상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어때? 다른 학문과의 차별성이 생기지를 않아.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제일 먼저 얘기를 할 때 연구 대상으로서 국제 관계, 이 사람은 국제 정치라고 얘기했지. 인터내셔널 폴리티क्스는 도대체 뭐를 연구하는 거냐? 이걸 정립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분리시키게 되는 거란 말이지. 국내 정치는 질서가 잡혀 있고, 그쵸? 정부가 통치를 갖다 하고, 그쵸?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갖다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질서가 잡혀 있는, 그리고 복잡하지만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영역이 국내 정치 질서다. 그쵸? 하지만 이제부터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전공으로서 국제 정치는 어때? 예, 전혀 국내 정치하고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따 기본적으로 정부가 없죠. 무정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는 그런 이제 그 국민 국가들의 그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윤리적인 구속력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는 국가들의 세계. 그러니까 어때? 나도 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너도 너의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게 되면 만인의 투쟁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국제정치학을 그런 시각으로 정립을 했던 사람이 한스 모겐소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예.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속성. 자, 국내 정치와 비교해서 국제 정치는 다음의 차이점을 갖다 가지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모겐소의 시각이에요. 국제 정치 자체를 이렇게 정립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모겐소를 갖다 비판하는 수많은 도전하는 이제 그 학자들이 있고 비판가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제 정치는 다음의 내용을 갖다가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점 보세요.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달리 정부같이 권위적이고 구속력 있는 원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중심적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무정부적 가설이라고 얘기하죠. 예, 무정부성 첫 번째. 자, 두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국제사회에서 법은 결국에는 국가들 스스로 만들고 국가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준수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하고 다르죠. 예, 국제법이라는 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제법 역시 개별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만든 것이며, 여기 밑줄 쫙 필요에 따라 스스로 만든 것이며, 옆에다 뭐라고 쓴다? 도구주의적 사회관. 예, 인스트루먼털리즘. 우리 수능 때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 기억나요? 그 사회 구조를 갖다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얘기하면서 첫 번째 원자론, 두 번째 구조중심론, 세 번째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 갖다 했었었는데, 전형적인 원자론적 시각이야.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나올 텐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은 원자론적인 시각은, 자, 사회를 갖다 바라볼 때 사회는 합리적인 개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총체다. 이게 이제 사회를 갖다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해? 원래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성에 부합하는 거잖아. 레셔널리티에 부합하는 건데,
자, 이성은 여러분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은 모든 사회과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성을 갖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이성을 갖다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은 자, 도구적인 합리성입니다. 도구적 합리성. 요건 바로 뭐 이익을 갖다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죠? 뭐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이 나한테 어느 정도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를 갖다 냉철하게 계산할 줄 아는 능력. 이걸 우리가 도구적 이성. 이러한 이성에 부합하는 걸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적 이성이 있어. 자, 학자들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철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윤리적 이성, 어떤 사람은 비판 이성, 어떤 사람은 성찰 이성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던 게 바로 윤리적 이성인데 요건 바로 뭐 도덕적인 판단 능력을 얘기합니다. 뭐가 윤리적인 삶이냐, 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 판단할 줄 아는 능력,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류 이론들 같은 경우는 어때? 도구적 이성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갖고 발달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순왕 우리 수업 들었던 학생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모더니티 기억나? 근대성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총체성과 합리성이다. 기억나요? 거기서 말하는 합리성은 뭐야? 윤리적 이성이 크게 후퇴를 하게 되고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다 라고 하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그런 사상을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였어?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사람이 마키아벨리, 토마스 홉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 그쵸? 자, 이 도구주의적 관점이 국제정치학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국제정치학에서는 이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를 갖다가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민국가로 봅니다. 국민국가로. 국가들은 뭐야? 국익의 극대화라고 하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사회는 뭐야? 사회. 질서는 뭐야? 우리가 얘기하는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이건 왜 존재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걸 국가에다 적용하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과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지. 바로 이거야. 국제법 역시 개별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만든 것이며, 그렇죠? 국제법의 준수도 국가들의 의사에 따라서 좌우되는 속성이 강합니다. 이런 도구적 이성을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국제정치의 기본 원리가 뭘까요? 그게 바로 주권 제일의 원칙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권리, 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를 갖다가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그 권리에 입각해서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그 사회가 국제정치의 그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또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 및 행위자를 해당 국가의 의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사법부도 부재한 게 국제정치의 본질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단위들은 단위가 뭐야? 단위가 행위자야, 행위자. 당연히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가를 갖다가 주요 행위자로 간주해 왔던 거죠. 서로 경쟁하는 국가들이 한마디로. 자, 그 경쟁하는 단위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리적 힘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자,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주로 전쟁으로 이어지고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정치 행위자가 주로 이제 개개인들이라든가 조직들이죠. 그럼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물리적인 힘에 의존한다고 할지라도 상호 공멸을 전제로 한다든지 대규모 전쟁 상황 등을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때? 국내 정치에서는 주로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국내 정치에서 어때? 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국가 자체의 존망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근데 전쟁은 어때요? 상대방 국가의 전멸을 갖다 목표로 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점. 이게 국내 정치하고 국제 정치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하나가 공의 권력의 획득입니다. 옆에다가 첫 번째 점 옆에다가 정치의 본질에서의 공통점 이렇게 쓰세요. 정치의 본질에서의 공통점. 자, 국내 정치건 국제 정치건 정치의 본질은 뭐야?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권력을 갖다 획득하거나 유지하거나 강화와 연관된 활동, 이게 정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정치는 뭐야? 권력의 획득, 유지, 강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딱 근대적인 근대 이후 모더니티가 바라보고 있는 정치적 시각이야. 우리가 앞에서 일순환 때 얘기했던 과거의 전근대 사상가들, 그러니까 여러분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우리가 일순환 때 만났던 사상가들은 뭐라고 얘기했어? 정치의 목적은 인간의 윤리적인 완성이라고 보는 거지. 이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야. 예. 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물리적 수단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의 국제 정치하고 국내 정치 역시 어때요?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갖다가 동원한다. 예, 물리적인 힘을 갖다 동원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예, 그 차이점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제 정치 영역에서 물리적 힘의 사용은 전쟁으로 귀결되지만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는 무력에 의한 쿠데타나 혁명, 내전,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뭐야? 쿠데타, 혁명, 내전은 국가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정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 자,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자, 두 번째 공통점. 국가는 적극적이고 항구적이고 직접적인 주체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적극적으로 어떤 그 시민들의 삶이라든가 여기에 관여를 갖다 하는 주체란 얘기죠. 그리고 개인과 다른 정치적 결사체나 집단 등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그 행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통점. 자, 정치의 개념에서 데이비드 이스턴이라고 하는 학자, 데이비드 이스턴. 자, 이 사람은 1950년대 미국 정치학계를 갖다 주름 잡았던 이제 그 학자입니다. 자, 이 데이비드 이스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치학 개론 딱 첫 번째 페이지 펴자마자 우리 예비순환 때도 그랬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스턴의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뭐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은 일종의 기능주의라고 하는 걸 대표하는 학자예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기능주의라고 하는 그 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뒤쪽 가면 좀 자세하게 국제정치에서 기능주의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기능주의를 갖다 활용하는 학자 또는 기능주의적 시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뭐를 얘기하냐면 쉬워 어려운 얘기도 아니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 배웠던 거야. 소방관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존재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걸 탐구하는 게 기능주의예요. 아시겠죠? 예? 자, 예를 들어 우리 어릴 때 계속 배웠잖아. 그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 기업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뭐를 위해 기능하는가, 국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정당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런 게 기능주의야. 그렇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중요한 포인트는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올해 시험 문제 나왔지. 여러분 케네스 월츠하고 임마누엘 월러스타인의 구조의 차이점 얘기해라. 첫 번째 차이점, 여러 가지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 차이점은 월츠의 구조 개념은 기능주의를 갖다가 표방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주어져 있는 질서, 현존하는 국제 질서를 갖다가 어떤 도덕적 가치를 갖다 다 배제한 상태에서 중립적인 것으로 놓고 보고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별 국가들은 예를 들어 강대국, 약소국, 중견국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게 월츠의 구조 개념이라고. 아시겠죠? 그런 게 구조주의야. 거기에 비해 갖고 미리 나왔으니까 임마누엘 월러스타인 같은 경우는 어때? 현존하는 질서를 윤리적인 비판 의식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건 어때? 불평등한 구조, 어느 한쪽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 이런 구조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이건 타파해야 될 구조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다 가지고 있는 큰 차이점이 있는 거란 말이야. 자, 데이비드 이스턴 얘기하면 지금 기능주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정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정의한 거야? 정치는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거야.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치, 물질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적재적소에 배분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국가입니다 라고 보는 게 이 사람의 입장이란 말이지. 아시겠죠? 정치를 꼭 무슨 이스턴의 시각만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얼마나 많은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근데 뭐 여러분들 이제 정치학 개론 같은 거 볼 때 제일 먼저 가장 광범위하게 그 개론서에 나오는 게 이스튼의 정치 개념이죠. 정치는 뭐야? 가치를 권위에 입각해서 배분하는 것이다. 자, 이게 바로 뭐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에서도 요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국제 정치에서도 자, 국제 정치에서 국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유와 안전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독립적인 생존권의 문제이며 통상 자기 보전, 국가 안보, 사활적 이익 등의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밑에 보세요. 이러한 가치의 배분은 결국은 정치는 가치의 배분 문제인데 이런 가치의 배분을 하는 방식이 국내 정치하고 국제 정치가 다르다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요 개념에 있어서는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가 똑같다는 얘기거든. 근데 어때?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국내 정치는 정부가 하지. 여러분이 지금 관료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정부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야. 바로 뭐 가치를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 정치는 어때? 결국은 어때? 이런 정부가 없고 국제 기구라고 있어봐야 사실상 보면 패권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제 기구가 하든가 아니면 패권 국가가 이런 가치를 갖다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게 국제 정치적 시각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그래서 자, 국제 정치에서 이런 가치의 배분은 대개 공정성보다는 특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국내 정치와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가 취약한데 그럼 어떻게 배분해? 밑에 조그맣게 필기. 첫 번째, 패권 국가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 패권 국가에 의한 자,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적어줄게요. 자, 가치를 갖다 우리가 공공재로 놓고 봅시다. 국제 정치에서 예를 들어서 자, 국제 정치에서 공공재라고 그러면 사례로 들을 수가 있는 게 여러분 특히 안보, 그렇죠? 예. 자기의 영토에 대한 안전을 갖다 보장받는 거. 이거는 뭐야?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공공재란 말이야. 그렇죠? 평화는 공공재예요. 두 번째는 자유무역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은 공공재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 공공재를 공급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자, 공공재를 갖다 여러분들 공급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요건 여러분들 비교 정치학의 문제로 내기도 딱 좋아. 맨커 올슨의 얘기를 따라가 보자고. 올슨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도 있었죠. 기출문제로. 자, 공공재를 공급하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수혜자의 협력에 의해서 공공재를 갖다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 동네에 전기를 좀 들어오게 하자. 야, 그 비용 어떻게 부담해? 야, 인마 너도 혜택 보고 나도 혜택 보니까 골고루 나눠내야지. 그쵸? 반상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갖고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누가 어느 정도를 부담할 것인가를 협력해서 내는 방법이야. 요 국제정치에서 수혜자의 협력에 따라 의해 가지고서 공공재를 갖다 공급해야 된다.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누구?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걸 선호합니다. 앞에 신자도 붙일게요. 이 사람들은 뭐로 하는 거야? 자, 수혜자의 협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 수혜자가 너무 많고, 그쵸?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어때? 각자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수혜자들이 모여가지고 반상회를 하는데 1000명 왔다고 생각해봐. 전기를 갖다 우리 동네 공급할까? 1000명이 모여갖고 와글와글 개굴 막 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돼? 거래 비용이 생기죠. 괜히 시간만 늘어지게 되고 갈등만 생긴다고. 그쵸? 전기 공급받는 돈보다 싸우고 갈등 해결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가 생긴단 말이야. 이거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그 거래 비용을 갖다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야. 만들어서 참여하는 국가를 갖다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제 같은 것들을 제도를 통해서 설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갈등을 막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주로 이제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국제기구, 국제제도의 역할을 갖다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이제 방법은 바로 뭐냐면, 그래서 적게 지배적 수혜자. 자,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배적 수혜자라는 개념이 좀 이렇게 그렇죠. 지배적 수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대체로 공공재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 이건 어때? 다른 사람이 쓰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 공공재는. 그쵸? 그러니까 어때? 내가 돈 들여서 공공재를 갖다 공급하려고 하네. 남들이 와서 마음대로 쓰는 걸 내가 막을 수가 없으면 나한테 돈이 안 되잖아. 이익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발적으로 공공재를 떠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 주로 어때? 국내 정치에서는 국가가 그래서 대체로 공공재를 갖다 떠맡게 되는 거죠. 요거 우리가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경제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이야, 특히 어떤 재화는 말이지, 어떤 이제 그 공급자가 용자가 나서는 거야. 용자가 나서가지고 내가 공급할게. 내가 공급할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자, 얘는 어때? 얘가 왜 그렇게 공공재를 갖다 공급하느냐? 맹커 올스는 이거 갖다 역시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야. 공공재를 갖다 지금 제공을 갖다 하지만 어때?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계산을 해서 기꺼이 떠맡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 자,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고 유럽에서 옛날에 뭐 소비에트의 무슨 뭐 팽창을 억제하는 거 자기들이 비용이 드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얻는 군사 안보적 이득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꺼이 어때? 안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런 이론을 갖다 주장하는 국제정치 이론이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패권 안정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각입니다. 자, 나중에 각자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각 챕터별로 다 다룰 거예요. 자, 패권 안정론. 자, 얘들은 뭘 갖다 한마디로 얘기한 패권 안정론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국제 정치에서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패권 국가가 존재해야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이게 얘들의 명제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패권 국가가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국제 정치 정치 경제 질서는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패권 국가가 왜 안정을 가지고 와? 이거야, 이거.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도 되게 많아요. 비판 얘기는 뒤에 가서 할 거고. 자, 한 가지 비판만 우리가 얘기하자. 세 번째 이제 특징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자, 근데 문제는 패권 안정론자들한테 우리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 원래 올슨의 공공재 이론에 따르면 패권 안정론은 성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만약에 하나의 공급자가 지배적 수혜자의 지위를 갖다 가지고 공공재를 공급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 흔히 말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의 문제가 폐해가 생기게 되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공공재를 공급할 수도 있고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안정적인 공공재의 공급이 되지도 않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때? 예, 지배적 수혜자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횡포를 부릴 수가 있잖아. 그렇죠? 이런 문제를 갖다 피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방법은 자, 과두적 공급입니다. 자, 몇몇 학자는 이걸 갖다 집단적 헤게모니에 의한 공급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지. 집단적 헤게모니에 의한 공급. 자, 이건 뭐를 갖다 얘기하냐? 저거 생각하면 돼. G7, G20, 그쵸? 요런 생각하면 돼. 어때?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패권 국가가 굳이 하나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쵸?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패권 국가 혼자서 공공재를 갖다 공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아까 말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몇몇 고만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공공재를 갖다 협력을 통해서 공급하는 과두제적 공급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G7, G20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국제 금융에 있어서 질서, 각 나라마다 국제 금융 체제가 다 다르고 이래 버리게 되면은 이질성 때문에 어때? 사업하는 데 있어서 거래 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어때? 금융 위기 같은 것도 막 발생할 수가 있잖아. 단일한 규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모든 국가한테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국가들이 다 참여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배적인 국가, 금융 분야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국가 8개, 7개 또는 20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은 뒤쪽 가서 우리가 패권 한정론 얘기할 때 패권 한정론 내부의 논쟁을 다룰 때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맨커 올슨을 딱 시험 문제에 만약에 맨커 올슨이 얘기한 공공재 공급 방식이 뭐가 있게 소문항 1번으로 그거 물어보고 소문항 2번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패권 안정론 내부에서 그쵸 공공재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을 논하시오. 이런 문제 내게 되면 참 답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난 그런 식으로 한번 과서 한번 내겠다. 나온다라고 내가 보장할 수는 없어. 근데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요거 저 뒤쪽 가서 우리가 공부할 때 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뭐야 가치의 배분과 관련돼서 공공재를 우리가 얘기했고 공공재를 공급하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9페이지 가셔서 국제관계 이론과 연구 방법. 자, 구체적인 이론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 자, 어떤 결과를 낳게 한 사건이나 결정의 직접적인 요인을 갖다가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뭡니까? 인과 관계를 갖다 이제 추적을 갖다 하는 걸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하죠.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행위자가 혹은 어떤 힘의 요소가 작용해서 특정 결과를 파생시켰는지 서술하는 이런 서술적 지식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목표로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가셔서 기술된 사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일반적인 설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로 묶어갖고 옆에다 뭐라고 필기를 해? 이걸 갖다가 여러분 객관적, 실증적 접근법 이렇게 쓰세요. 객관적, 실증적 접근법. 예. 자,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 뒤에 가면 오늘 우리가 하버마스를 다룰 거야. 일순환 때도 했을 거예요. 자,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요걸 갖다 우리 객관적, 실증적 접근법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하버마스가 하는 말은 뭐냐면 연구 방법은 연구의 목적이 뭐냐, 연구자의 관심이 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첫 번째 객관적, 실증적 접근법의 관심은 뭐야? 현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현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 효율적으로 유지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객관적, 실증적 접근 방법이야.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사회 전체를 갖다 관리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법칙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법칙의 입각을, 그 법칙을 알아내서 그 법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때? 사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 목적으로 하는 게 이런 이제 그 실증주의적 과학이고 국제 정치학의 주류가 표방했던 방법이 바로 요거예요. 객관적, 실증적 접근 방법이에요.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즘, 구성주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점 가셔서 그래서 국제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서술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단지 서술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 사건을 일반화하거나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이겠어? 윤리적 교훈이겠어? 아닙니다. 바로 뭐 정책에 필요한 교훈,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실증적 접근 방법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어떤 윤리적인 어떤 성찰 이거보다는 어때? 철저하게 실용적인 지식, 사회를 갖다 관리하기 위한 그런 지식과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 걸 표방하는 게 국제정치학에 지향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네 번째 점, 국제관계론은 그 나오잖아.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실천 학문. 그래서 정책과학의 속성이 되게 강한 학문이 이 학문이에요. 이게 왜? 이 학문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뭐를 목적으로?
세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영하는가 이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 이 때문에 자, 국제관계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대학과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과 정부 내의 정책 결정자 집단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변학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가셔서 이론을 만들고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전통적 방법과 과학적 접근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표방하는 과학적 접근 방법은 자연과학적 방법이에요. 불리어지는 그런 경험적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미국 학계의 이제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전통적 방법. 옆에 조그맣게 메모. 주로 어때? 철학과 법을 중심으로, 법과 역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방법이었어요. 앞에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주로 이제 유럽적 전통을 많이 받았지, 미국 학계도 초창기에는. 얘들은 어때? 역사, 법, 철학, 여기에 입각해서 사회를 갖다 관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 어떤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지식보다는 추구하는 게 뭐? 마땅히 인간이 지향해야 될 바는 뭐냐? 윤리란 뭐냐? 그쵸? 국가는 도대체 왜 존재를 하느냐? 국가가 추구하는 정의가 뭐냐? 이런 걸 주로 이제 염두에 두고 연구했던 게 전통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때? 규범성과 당위성의 지배를 많이 받았던 이런 학문이란 말이지.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볼게요. 자, 서술적 설명이나 그러니까 어때? 보편적인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거보다는 어떤 특수한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지. 그래서 서술적 설명이나 여러 사례들로부터, 그쵸? 사례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보편적인 어떤 법칙을 갖다 정립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례들로부터 이론을 추출하는 귀납적 설명을 갖다가 추구합니다. 연구자는 국제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면접하고 또 직접 연관된 사람들의 회고록이나 기록된 문서와 같은 것을 종합하는 방법으로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을 얻습니다. 여기 옆에 조그맣게 필기 뭐라고? 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그 미국의 정치학사를, 이건 또 뭐 우리가 이제 예비순환 때 했던 행태주의 전통적 방법 이거하고 관련된 건데, 미국의 정치학사를 짧게 얘기를 해볼게. 1950년대부터 그러니까 5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학이라는 학문, 국제정치도 마찬가지고, 국제정치는 아예 전공이 없었지. 정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때? 철학, 역사학 또는 어때? 법학의 하위 분야였어요. 심지어 어때? 과도 독립되어 있지 않은 대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 모교 한양대학교는 어땠는 줄 알아? 1986년도에 처음으로 사회과학대학이 법학대학에서 분리돼 나간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법학의 신여야, 신여, 정치학이. 근데 정치학이 독립을 갖다 하게 됐던 게 바로 뭐냐면, 자, 50년대 이른바 그 행태주의라고 하는 바람이 불게 된다고. 이게 여러분, 요 얘기 한 5분 해볼까? 재밌는 얘기인데. 당시 미국 정치학, 미국 대학들을 먹여 살린, 지금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중요한 돈줄이 뭔 줄 아세요? 재단입니다. 그 민간 재단들, 포드, 카네기, 록펠러 같은 이런 재단들이 굉장히 중요한 돈줄인데, 포드 재단이 사회과학에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 50년대가 돼갖고 포드 재단이, 내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이거 논문이 있어. 과학사회학 쪽에 논문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됐지만 하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당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포드 재단이 자, 정치학자들을 닥달을 해. 왜? 너네들은 뭔가 우리가 투입을 하면 산출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다. 자연과학자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뭔가 팍팍팍팍 뽑아내는데 니들은 뭐, 야, 인간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 하라고 지원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때? 너희들도 자연과학자들처럼 뭔가 과학적으로 좀 세상을 봐봐.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주로 뭐 통계, 수리, 수학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갖다 이제 강조를 갖다 하게 되면서 50년대 사회과학의 혁명이 일어나요.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그게 행태주의 혁명입니다. 자, 밑에 나오는 거 과학적 방법론. 자, 직관적인 해석보다는 그래서 논리와 수학을 동원하는 경향의 연구 방법입니다. 설문조사, 내용 분석, 변수 설정을 통한 포인트, 통계적 상관관계를 갖다 측정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가설의 설정과 검증, 모델 구축, 개량화된 분석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목적이 뭐야?
보편적인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가장 객관적 실증적 방법을 대표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예. 자, 그런 이제 실증주의를 갖다 추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국제 분쟁, 경제 교류 등과 같은 현상들을 수치로 측정하고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주로 통계 방법을 활용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말이야,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 주제와 그렇지 않은 주제를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자, 여러분 그 말 들어봤지? 칼 포퍼가 뭐라고 그랬어? 과학적인 명제를 뭐라고 그랬어? 반증 가능성이 있는 명제가 과학적 명제다. 즉 뭐 경험적으로 어떤 주어진 명제를 경험을 통해서 반박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명제가 과학적 명제다. 이 말은 무슨 소리야?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은 과학적 연구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평화, 이건 연구 대상이 안 돼. 왜? 내가 생각하는 평화, 네가 생각하는 평화가 다 주관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도덕, 윤리, 사랑, 이런 것들은 인간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거는 그냥 철학자들한테 맡겨놓고 사회과학자들은 철저하게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만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가하는 비판이 뭐야? 정치학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었다. 왜? 정치 현상은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해요. 뭐 신을 우리가 수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근데 신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 이게 정치 현실이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연구 대상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게 행태주의 접근 방법이었죠. 자, 그래서 전통적 접근 방법의 질적 연구와 과학주의의 양적 연구는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일 수가 있고 두 방법론 사이의 수렴 혹은 종합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한테 이제 예비순환 때 우리가 이 부분은 되게 깊게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태주의, 그다음 후기 행태주의 뭐 다룬 바가 있었었는데 국제정치에서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제관계의 분석 수준 10페이지. 자,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글자 그대로 연구의 초점을 갖다가 어느 수준에다 맞출 거냐? 봐봐. 여러분, 국내 정치가 되게 복잡하죠. 정치 현상이 얼마나 복잡해. 근데 국제 정치는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렇죠? 너무너무 복잡한 게 국제 정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갖고 자기가 막 서술을 갖다 연구를 할 때 이 쿠바 미사일 만약에 소련이 말이야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했대. 그리고 케네디가 거기에 대해서 해상 봉쇄로 반응을 했대. 이거 연구를 하는데 케네디의 생각 얘기했다. 후르시초프의 생각 얘기했다. 갑자기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고 갑자기 국제정치 정세는 어떻고 이걸 막 뒤죽박죽 섞어서 쓰게 되면 읽다가 책을 찍고 싶은 그런 이제 충동을 느끼게 될 거 아니야. 이 체계적인 서술이 안 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 건 자, 모아보는 거야. 변수들을. 후르시초프하고 그다음 케네디의 결정을 한번 볼까? 이거 바로 정책 결정자 수준. 그렇죠? 두 번째는 당시 냉전 체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는가 다뤄볼까? 국제 시스템 수준. 그렇죠? 그다음 또 미국의 국내 정치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소련의 정치 상황이 어땠는지, 쿠바의 정치 상황이 어땠는지, 이거 바로 국내 정치적 요인. 이렇게 해갖고 수준별로 해갖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술하는 거, 이게 바로 분석 수준에 입각한 연구입니다. 이게 국제 정치는 이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연구하다가 길을 잃어먹기가 딱 좋은 게 이거거든. 자, 여러분 지금 나오는 게 기출문제 나왔었어. 옛날에 어떤 식으로 나왔을까?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 이제 행정고시로 내가 기억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외무고시였나? 자, 케네스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에 입각해서 뭐라고 했더라? 당시 사례를 갖다 이상한 걸 줬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고. 세 가지 세 가지 이미지가 세 가지 분석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가 바로 정책 결정자. 두 번째가 스테이트, 국내 정치적 요인. 세 번째가 바로 인터내셔널 시스템. 요 세 가지란 말이야. 밑에 나와요, 여러분들. 개인의 차원, 국가 차원, 국제체제 차원. 이게 답이야, 이게 답. 자, 개인의 차원.
자, 국제관계 연구에 있어서 관련 학자나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왜 전쟁이 발발하고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 자, 지금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참 이해를 해야 되겠네. 무슨 소리냐면 전쟁의 원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연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세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책 결정자의 성향, 이 사람의 합리적 판단, 뭐를 이익으로 생각했는가. 두 번째, 국내 정치적 요인. 세 번째, 국제 시스템적 요인. 세 가지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케네스 월츠가 갔던 길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뭐였어?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Man, State and War. 이게 전쟁입니다. 자, 케네스 월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정책 결정자예요. 모든 인간을 다 다룰 수 없지. 사회는 국내 정치예요. 다음에 국가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각 차원의 개념 공간을 설정하여 각 부분의 영역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조명했습니다. 자, 분석 수준의 의미가 뭐냐? 세 번째 점. 국제관계에서는 참가하는 행위자 수가 너무 많아요. 복잡한 영향력, 행위자, 과정을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방법이 그것들을 몇 가지 분석 수준으로 묶는 겁니다. 외교 정책, 안보 정책, 경제 정책 등등 정책이라고 하는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수준, 정책 결정자 요인, 국가의 수준, 국내 정치적 요인, 다음 국제 시스템의 요인 같은 분석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국제 시스템의 수준이라고 하는 말이 와닿지를 않지. 일단 이렇게 생각해. 단극 체제, 양극 체제, 뭐 다극 체제, 그렇죠? 우리 일수학 공부할 때 저거 뭐랑 비슷해? 정당 정당 체계 갖다 분류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때 여러분한테 시스템 얘기를 했어. 시스템은 어때?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질서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 잘 생각해 보세요. 모리스 뒤베르제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의 내용을 주로 숫자로 봤다. 그래서 어때? 일당, 양당, 다당으로 본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어때? 사르토리가 여보쇼 이 양반아, 그렇게만 보면은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 뭐를 봐야 돼? 이 상호작용의 내용에다가 이데올로기, 정당의 규모도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사르토리의 분류체계였잖아. 기억나시죠? 에? 그런 식이야, 그런 식. 주로 여기서도 숫자를 갖다, 자, 상호작용하는 국가의 그 숫자, 강대국의 숫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양극체제, 단극체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중요한 수준이라는 거지. 자, 첫 번째, 인간 개인의 차원. 개인을 다 다룰 수 없죠. 정책 결정자죠, 주로. 개인 차원에서 분쟁의 원인을 규명해 보면 인간 간 갈등이란 본질적으로 사람들 마음 간 갈등이며 인간들의 인식, 욕구, 기대, 윤리, 도덕관 등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심리학자인 로렌츠는 이 사람 너무 오래돼 갖고 시험 문제 또 안 나온다. 나오면 어떡해. 이 사람이 이제 그 좌절 박탈 이론 요거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 로렌츠는 인간의 공격 본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인간 속성에는 공격적 본능이 내재되어 있고 이런 성향이 어떤 계기를 통해, 즉 뭐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이죠. 자극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표출되면 분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때?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격적인 성향을 순화할 수 있는 교육, 계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고 요즘은 어때? 주로 정책 결정자들의 합리적 계산을 갖다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이 최근에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그럼 뭐를 하는 거야?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보는 거. 김정은은 왜 미사일을 쐈을까? 이걸 통해서 김정은이 얻으려고 하는 이익이 뭐냐?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합리적 결정 모델이라고 그래. 밑에 나오죠? 자, 합리적 결정론. 분쟁은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양측 지도자들이 평화보다는, 자 보세요, 밑줄 쳐봐. 평화보다 전쟁을 치름으로써 더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바로 뭐 합리적 계산이지. 도구적 이성이야. 예.
여기에 기초해서 결정하는 의식적이고 합리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얘기한 김정은이 왜 탄도미사일을 쐈을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주로 우리나라 신문 보면 많이 이런 방법으로 갖다 가지고 분석들을 하죠. 다음 관료정치론. 자, 분쟁의 원인을 관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국가의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통령도 뭐야? 하나의 정책 결정자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교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관료 기구 및 관료 어떤 거? 국방부 장관, CIA 국장, 그쵸? 외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는데, 자, 여기서 합리성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합리성이 상대화된다. 왜? 정책은 결국 어때? 각각의 자기 부서의 이익을 갖다 주장하는 관료들의 타협과 흥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때? 이익의 극대화를 누구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정책은 어때요? 타협의 산물, 흥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때? 행위자들의 합리성이 제약된다라고 보는 그런 식의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관료 정치론. 자, 요거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요거 나중에 우리가 챕터 따로 해서 공부를 갖다 할 건데, 외교정책론 공부할 때 할 건데, 옛날 시험 문제 뭐가 나왔을까? 그때도 이상한 사례를 하나 만들었어. 바로 뭐냐면 북한이 최근에 무슨 뭐라고 했더라? 왜 다른 나라에게 뭐 무기를 갖다가 수출하고 있다. 그 무기를 갖다 수출하게 된 원인을 갖다가 세 가지 모델에 입각해서 설명하시오. 첫 번째 바로 뭐 합리적 결정 모델. 두 번째가 여기는 안 나왔어. 저 뒤쪽 가고 외교정책 얘기할 땐 일단 메모만 해놔. 조직과정 모델. 조직과정 모델. 세 번째가 관료정치 모델. 이 세 가지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 지금 조직과정 모델은 왜 뺐을까? 지금 우리가 개인 차원을 다루기 때문에, 행위자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 조직과정 모델은 뭐를 더 강조해? 어떤 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이익, 부서의 합리성을 갖다 강조하는 게 조직과정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선 빠진 거예요. 저 뒤쪽 가갖고 외교정책론 할 때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합리적 판단의 오류.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지금 그 합리적 결정론, 특히 이제 외교정책 분석을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합리적 결정론을 갖다 많이들 쓰는데, 자, 거기에 대한 비판이에요. 합리적 판단의 오류. 정책 결정자가 합리적 판단에서 일탈됨으로써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에 합리적 결정론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합리적 결정론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어때? 내 계산에 따라서 공격이 이득이 되면 공격을 하는 거고, 뭐야?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합리적 판단의 오류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건 뭡니까? 오히려 어때? 내가 오판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쵸?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할 경우에는 계산을 갖다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잘못 인식해갖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정책 결정자가 합리적 판단에서 일탈함으로써 분쟁이 일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정보 판단의 오류, 집단적 사고의 함몰. 요것도 나중에 뒤쪽 갖고 나올 텐데, 여러분, 집단적 사고, 요건 지금 우리나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룹 싱킹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전부 끼리끼리 똑같은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야, 어떻게 할까? 정책을 결정하는데 전부 동질적인 애들만 모여갖고 하는 거란 말이지. 어떤 문제가 생겨?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때?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책 결정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런 설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주로 개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얘기고, 자, 전쟁의 원인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다음 국가의 정치, 국가 차원. 자, 요건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자, 요건 두 가지 수준으로 또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국내 정치적 요인. 국내 정치적 요인. 두 번째는, 자, 개별 국가 간 이해 관계.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두 가지 수준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국내 정치적 요인이라고 해보자. 자, 일본은 지금 현재 일본은 뭐라고 그래 저 얘기를 해보자. 일본이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가했다. 우리나라 무슨 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가 일본으로부터의 도입이 막히게 되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써보세요. 얘기할 때 국내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다면 뭐를 해야 될까? 아베 정권에서 최근에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다. 예, 국내 정치가 그런 식으로 가잖아. 구구파들이 막 약진하고 있고 자민당이 약진하고 뭐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때? 배상 판정을 대법원이 내리니까 이런 국내 정치적 분위기에서 어때? 아베는 강경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그쵸? 예, 그 수준의 얘기예요. 개별 국가 간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 예, 국가를 갖다 하나의 사람처럼 이제 놓고서 합리성을 따지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 정부는 자 마치 아까 우리가 뭐 김정은이 왜 저기 미사일을 갖다 쐈느냐 그런 것처럼 이제 김정은이 아니라 나라를 갖다 사람처럼 보는 거야. 그래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한테 그 경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거둘 수가 있었는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일본 정부가 보복을 했는가? 그렇죠? 한국 정부는 어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득을 추구할 수 있을까? 또는 어때? 대법원 판정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득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식의 개별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이 두 가지 수준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가 가능하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국가 혹은 사회 수준은 국제 무대에서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구성원들인 말이 어렵죠. 개인들의 집합에 관한 것이다.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건 옆에 조그맣게 필기. 국내 조직들, 제도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익 집단의 영향, 그렇죠? 어떤 뭐 정당의 영향, 의회의 영향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건 어때? 국내 정치적 요인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여기에. 자, 이 분석 수준은 국내 상황이나 국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개인들. 자, 여기서 딱 끊어야 돼. 국내 상황이나 이게 뭐? 이거야 이거. 국내 정치적 상황. 이거 아니면 이거란 얘기예요. 아니면 자, 국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개인들과 무관하게 국가들 자체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아시겠죠? 요 말을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요거 또는 요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다 국내 차원의 분석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또한 국가의 지리적 위치, 국제 시스템 안에서 상대적 힘의 지위 같은 것들을 중시합니다. 자, 요거 헷갈릴 수 있어. 국제 체제 안에서 상대적 힘의 지위 밑줄 쫙 치시고 요건 나중에 나오는 시스템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건 뭐를 얘기하냐면 자, 요거 개별 국가 간 이해관계를 따질 때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 국제 시스템 상에서 지위라고 하는 게 이런 거 강대국의 지위를 갖고 있냐, 약소국의 지위를 갖고 있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국가 간 수준에서 전쟁을 다루는 많은 이론들은 국제관계 주요 행위자인 국가들의 힘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분쟁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강대국, 약소국의 관계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 세력 균형 이론은 힘의 균형 상태가 깨지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세력 전위 이론에서는 세력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떠오르는 강국이 쇠퇴하는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시기에 분쟁이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파트거든요. 요건 별도의 챕터가 있고 논문도 우리가 나중에 학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 자,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부터 얘기해 봅시다. 자, 세력 균형론자들은 자,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가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얘기했잖아. 자, 개별 국가들이 이렇게 있어요. 개별 국가들이 힘이 일단 어때? 균등해야 돼. 물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로 세력 균형, 세력 전위를 얘기하는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주로 행위자를 뭘로 보는가? 국가로 보는데 국가 중에서 어때? 강대국으로 봅니다. 약소국은 어때? 국제정치 질서에 별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로 강대국들끼리의 힘의 균형을 보는 거야. 자, 세력은 뭐야? 힘이야, 힘, 파워. 파워는 주로 어때? 군사력, 경제력 같은 걸로 대비되는 물질적인 힘의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 적게 갖고 있는 국가들, 여기에 따라 갖고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야. 인구수가 얼마가 되고 군사력이 얼마가 되고 경제력이 얼마가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파워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서로 힘이 대등할 때 전쟁이 오히려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단 말이지. 아시겠죠? 근데 보세요. 얘하고 편을 먹든가, 그쵸? 얘하고 편을 먹든가, 아니면 어때? 자체적으로 힘이 막 세졌어. 경제력이 막 커진다든가 이래버려. 그럼 어떻게 돼? 균형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가 뭘까? 답해보세요. 이유가 뭘까? 국가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 그쵸? 이 이익의 극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힘을 축적함으로써 막을 수밖에 없어. 옛날 정부 같은 경우는 아예 엄석대 같은 놈이 딱 전화 와가지고, 야, 한병대야 뭐야, 멱살 잡고서 너 인마 일로 와! 그래 버리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엄석대 저기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질서를 잡아줄 수 있어. 근데 어때? 선생님이 안 계셔. 그쵸? 그러니까 어때? 엄석대를 막으려면 엄석대를 견제할 만큼의 힘이 있어야 돼. 그쵸? 자, 국가들은 그래서 이렇게 힘이 무너지게 되면 얘하고 힘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답해봐. 힘을 갖다가 대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내 스스로 힘 키우는 거지. 열심히 스포츠센터 다니면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죠. 일단 자체적으로 힘을 키우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내적 균형이라고 불러요. 균형 정책. 이걸 통해서 세력 균형에 나서는 방법이 있어. 두 번째는, 자, 동맹이지. 그쵸? 동맹이야, 동맹. 외교 같은 거 해가지고서 편을 갖다 확보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외적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세력 균형을 쓰는 정책은 이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이에요. 내적 균형 정책과 외적 균형 정책. 자, 상황을 갖다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만들어 볼까? 당장에. 북한이 냉전이 끝난 다음에 핵을 보유하게 됐다. 세력 균형 논리에 입각해서, 자, 북한의 핵 보유를 설명하시오. 어떻게 써야 돼? 내적 균형 논리와 외적 균형 논리를 써주면 되지. 일단, 자, 외적 균형부터 얘기해 보자고요. 냉전이 끝난 다음에 어때요? 북한 같은 경우 고립됩니다. 남한의 노태우 정부가 어때? 7.7 선언하면서 소련하고 그 다음 중국을 갖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죠. 그러니까 소련하고 중국이 북한을 버렸어. 당시에 사실상 북한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 뭐가 무너졌어? 외적 균형이 붕괴됐죠. 그럼 어디에 매달려야 돼? 내적 균형 정책에 매달려야 돼. 자체 국력 증강. 그렇죠? 돈이 없잖아. 결국 어때? 핵을 통해서 내적 균형을 갖다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갖다 택하게 됐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예. 자, 지금 여기서 말한 건 뭐야? 세력 균형은 전쟁이 왜 일어난다고 봤어? 자, 놓치지 말고. 월츠가 지금 얘기했던 건 뭐야?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있어. 국제정책 결과가. 그 결과가 나타난 요인들을 찾는 거잖아요. 정책 결정자 요인. 두 번째, 국내 정치에서 바로 이제 얘기하는 거.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이제 그 붕괴가 됨으로써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한. 이게 바로 뭐 지금 얘기한 국가 간, 아까 얘기한 개별 국가 간 합리적인 이익을 갖다 고려한 국가들 간의 관계를 갖다 설명해주는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단 말이지. 두 번째, 자, 그럼 세력 전이론은 뭐냐? 자, 세력 전이론은 뭐냐? 요거는 말이야. 자, 오건스키라고 하는 이름이 오르간스키. 어떤 교재는 오르간처럼 있죠. 오르간스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건스키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이론가인데 이것도 나중에 별도 챕터로 다뤄야 돼. 자, 오건스키는 국제 질서는 피라미드처럼 힘의 분포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국력의 분포에 따라서 위계화되어 있다고 봐. 맨 위에 패권 국가가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 강대국들이 있어요. 자,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중견국이 있어요. 예, 다음 약소국이 있어요. 다음에 더 밑에도 있어. 얘는 식민지. 자,
국제 질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위치 지어져 있어. 힘의 분포에 따라서 누가 힘을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위계화돼 있어요. 자, 일단 힘에 의해서 이렇게 위계화돼 있고, 다음에 학생들이 답안 쓸 때 국립외교원이건 행정고시건 세력전 이론 내보면 학생들이 맨날 빠뜨리는 게 있어. 절대 빠뜨리면 안 돼. 음식도 모든 재료가 갖춰져야 되듯이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제적인 이런 위계 질서를 다룰 때 오건스키는 또 다른 요인 하나를 얘기하는데 바로 질서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패권 국가가 자신들의 지배를 갖다 공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을 거야. 국제 질서. 이 패권 국가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만족하는 국가 그룹이 있고 불만족하는 국가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패권 국가, 자, 강대국 중에서 자, 다음의 키워드는 산업화입니다. 자, 강대국 중에서 어떤 국가가 산업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주로 어때? 옛날에 여러분 19세기의 독일 같은 경우, 그쵸? 예, 갑자기 산업혁명 때문에 힘이 막 강해진단 말이야. 얘가 그래갖고 팽창을 하게 될 때, 자, 이 패권국에 대해서 지위를 위협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어때? 만족하고 있는 그런 패권국의 질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국가라면 강하게 도전을 안 하겠죠. 문제는 만족하지 못하는 강대국이 산업화에 의해서 힘의 격차가 줄어들 때 전쟁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전쟁의 원인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대국들 간의 힘의 격차가 줄어드는, 즉 힘의 격차가 줄어들 때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죠. 이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세력 전위 이론에서는 세력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떠오르는 강국이 쇠퇴하는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위협하는 시기에 분쟁이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국가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전쟁의 요인에서 그런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몇 년 전에 시험 문제 뭐가 나왔어? 여러분,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바로 당시 뭐가 나왔어? 입법고시에 나왔던가? 자,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투키디데스는 옛날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갖다가 어때? 자, 스파르타가 당시 패권 국가였다고. 패권 국가였던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힘이 강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서 스파르타는 예방 전쟁을, 아테네는 패권 전쟁을 갖다 벌이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레암 앨리슨이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디다 적용해서 미중 관계에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보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국력의 팽창. 그다음 또 뭐가 들어가야 돼? 만족도가 들어가야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와 인권에 대한 중국의 불만족, 그쵸? 예, 이런 것들이 어때? 중국에 의한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미국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봉쇄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의 원인이다. 우리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문제였단 말이야. 아시겠죠? 예. 자, 나중에 우리가 요건 되게 안보 관련돼서 중요한 그런 이론이니까 나중에 이것저것 응용해갖고 공부를 좀 깊게 해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국가 차원의 설명은 이제 우리 이런 사례를 봤는데, 자, 문제는 국가 안에는 이익집단, 정치단체, 정부기관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각 국가 안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자, 여기서 말하는 지적하는 문제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국내 정치적 요인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가 있었죠. 두 번째 접근의 문제가 이거야. 아시겠죠? 옆에 조그맣게 필기해 놔서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 특히 두 번째 접근을 택하는, 그러니까 국가들 간의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을 갖다 쓴다면 첫 번째는 어때? 저기 나오잖아. 정치단체, 정부기구 이런 것들을 보잖아. 첫 번째 그 국내 정치에서는. 근데 두 번째 국내 정치적 요인, 그러니까 개별 국가들 간의 관계를 다룰 때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이익집단, 정치단체, 정부기구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개별 국가들을 합리적 행위자로 놓고 걔들의 합리성을 갖다 추적하다 보니까 국내 정치, 국가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못 보게 된다는 거지.
자, 이런 다양한 그런 조직들은 각 국가 안에서 각각 다른 행동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장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회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평화지향적이고 어떤 기간에 어떤 조건에서 분쟁지향적이었는지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이론들이 부재한데, 일단 여기서 필기만 해놓고 가세요. 최근에 신고전 현실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것도 뒤에 가고 우리가 따로 챕터 하나로 공부를 할 겁니다. 신고전 현실주의. 자, 아직까지 시험 문제, 행정고시는 안 나왔지만 외교원에서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신고전 현실주의가. 자, 전쟁의 원인, 어떤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결과를 갖다 가지고 오게 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세 번째 요인, 월츠가 얘기한 세 번째 이미지. 자, 이게 바로 국제 시스템 차원입니다. 국제 관계는 국가 단위로 행동하는 인간 집단의 집단적 행위입니다. 말 어렵게 써놨네. 그냥 국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질서야. 이렇게 바꾸세요. 국제관계는 개별 국가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질서입니다. 상호작용이 포인트예요. 자, 개개인 행위의 기계적인 연장이 아니라 인간의 집합적 행위로서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말이 어렵죠. 오늘 이제 좀 이따 구조행위자 얘기할 텐데. 자, 앞에서 얘기한 자, 국제정치 질서를 갖다 각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일정한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느냐, 이게 원자론적 시각이에요. 세력 균형론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나도 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너도 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때? 생존을 위해서 얘가 힘이 세면 나도 힘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때? 늘 균형이 만들어진다. 이게 세력 균형론자들의 설명이야. 근데 지금 얘기한 국제 시스템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월츠가 얘기하는, 여기 보면 시스템적 접근을 갖다 개척한 사람이 누구?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케네스 월츠예요. 아시겠죠? 월츠가 얘기하는 시스템은 이게 아니라 어때? 너와 나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질서를 얘기합니다. 질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어때? 제도, 법,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자주 듣는 사례 한번 얘기해 보자.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그래, 내가 옛날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협상론 가르칠 때 이런 실험을 했다고요. 요쪽에 앉은 애들이 그 이론 갖다 공부하면 재미없어 하길래, 이쪽에 앉은 애들은 종이 구겨갖고 상품 만들어, 이쪽에 앉은 애들은 종이 찢어서 수표를 만들어, 짝을 지어서 거래를 해. 자, 가격이라고 하는 질서가 없어. 그쵸? 무정부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끼리 교환을 해봐라. 나중에 각각의 조마다 발표를 해봐. 얼마에 거래를 했는지. 키득키득거리고 난리가 났지. 어떤 놈은 5만 원에 거래를 했어, 종이를. 어떤 애는 50원에 사. 그쵸? 한마디로 어때? 상호작용이 처음 시작될 때는 질서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일단 정보를 알았어. 다들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거래를 해봐. 세 번째 거래를 해봐. 어떻게 될까? 가격이라고 하는 규칙과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이 중요해. 자, 질서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어때? 이 질서가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지배하게 됩니다. 왜? 다시 거래를 하는 거야. 근데 어때? 대체로 애들이 이거 갖다 하면 5,000원이면 산다라고 하는 질서를 알고 있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데, 야, 이거 500원에 팔어. 그러면 그걸 사겠어요? 팔겠어요? 안 팔지. 그쵸? 결국 어때? 질서가 선택과 판단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월츠는 이 시스템적 접근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이야. 예? 여기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개개인 행위의 기계적인 연장이 아니라 국제관계는 인간의 집합적 행위, 이게 바로 뭐 상호작용의 결과야.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독자적 특징을 갖는다. 이 말이 무슨 말? 일단 그 질서가 만들어지면 독자적이란 말이 오히려 행위자를 구속하게 된다는 얘기야. 행위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역전되는 거지. 그렇죠? 자, 시스템 차원의 접근은 국가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형성된 구조, 시스템이
국가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그래서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외교 정책을 갖다 택할 때 양극 체제 하에서 택하는 정책과 다극 체제에서 택하는 정책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양극 체제냐 다극 체제냐가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구조는 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들의 범위를 결정하게 돼요. 아니 봐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구조가 뭡니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 법이잖아. 그렇죠?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이익 추구합니까? 아니죠. 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다 정해놓고 우리는 그 규칙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야. 국제정치도 그런 원리가 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자, 국제적 사건들을 설명할 때 글로벌화의 확대와 심화에 따라 최근에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자, 이거 잘 봐. 케네스 월츠가 얘기한 시스템은 인터내셔널 시스템입니다. 자, 인터내셔널이란 뜻이 뭐야? 네이션들 간의 시스템이야. 즉 뭐 상호작용의 주체가 뭐야? 국민국가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니까 글로벌 시스템 얘기가 나와요. 글로벌 시스템과 인터내셔널 시스템이 어떻게 다르다? 글로벌 시스템은 국가 행위자, 비국가 행위자, 비국가 행위자 내에서도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국제기구까지 다 포괄한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질서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어때? 국민 국가 외에 다른 국제정치 행위자들이 막 폭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터내셔널 시스템을 갖다 고민하기보다 글로벌 시스템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강하게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거야.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국제적 사건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제는 글로벌화의 확대와 심화에 따라 그러니까 행위자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슈도 되게 다양해지는 거지. 그래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분석은 보세요. 포인트.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즉 어때? 인터내셔널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야. 글로벌은. 전 지구적 경향과 힘이라는 시각에서 국제적 사건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간과 환경의 문제. 과거에는 어땠어? 환경 같은 건 국제정치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아니었어요. 국가들 간의 이익 계산, 거기에 입각한 군사적인 문제, 주로 이게 그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글로벌 정치는 이제 그걸 넘어가지고 인간과 환경, 세계적 금융위기, 민주주의의 세계화, 자 이런 것까지 국제정치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하위 수준의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점은 인터내셔널 시스템에서 글로벌 시스템으로 변해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용어 조금 메모 좀 해놓고 넘어갑시다. 10페이지 1번 개인의 차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또 괄호 치시고 첫 번째 이미지. 월츠는 이걸 갖다 첫 번째 이미지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 이미지. 다음 이제 국가 차원, 이게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국가 차원이 두 번째 이미지. 다음 이제 국제 시스템 차원, 이게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 지금 15분인데 10분 쉬었다 갈게요.